안녕하세요. 고막여친입니다. 오늘은 알퐁스 도데의 소설 4편을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알퐁스 도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퐁스 도데는요, 1840년에 프랑스 남동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고장 님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프로방스 지방의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그는 명석한 두뇌로 리옹의 고등중학교에 입학을 했으나 16살 때 아버지가 파산을 하여 학교를 중퇴하고 알레스 지역의 중학교에서 사환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1857년 형을 따라서 파리로 건너온 후에 그는 문학에 대한 관심과 재능을 발견하고 1858년에 시집 사랑에 빠진 여인들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인기가 높았던 덕분에 르피가로지에서 일하게 된 그는 기자 생활과 창작 활동을 병행했다고 하네요. 이런 알퐁스 도데는 파리에서 당대에서 유명했던 문인들과 교류를 했고요. 소설가 에드몽드 콩크루, 기스타브 플로베르, 에미 졸라 등과 우정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의 작품들을 보면요,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시주의적 색채가 담긴 작품을 많이 남겼으며 특유의 시적 서정성과 감수성을 곁들여 독특한 작품 세계를 이룩하였다고 하네요. 오늘은 그 중에서 4편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이렇게 4편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숙면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도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꿀잠 주무시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낭독해 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알퐁스 도데의 소설로 한번 빠져볼까요? 코르니의 영감의 비밀. 피리 부는 노인 프랑스의 마마이는 가끔씩 내 집에 와서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낸다. 얼마 전 저녁에는 포도주를 마시며 20년 전 마을에서 일어난 작은 비극을 들려주었다. 바로 내 방앗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내 마음을 감동시킨 그 이야기를 당신들에게 말해주려 한다. 친애하는 독자들이여, 잠시 상상해 보시라. 당신들은 지금 아주 향긋한 포도주 단지를 앞에 두고 앉아있고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피리 부는 노인이라고 말이다. 선량하신 날이 우리 고장이 늘 오늘처럼 명성도 없고 죽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제 분업이 크게 성행해서 백리 안에 있는 농가 사람들이 밀을 빻으러 오곤 했죠. 마을 주위 언덕들은 온통 풍차로 뒤덮여 있었어요. 사방팔방 오로지 풍차 날개와 어린 당나귀들의 행렬밖에 보이지 않았지요. 풍차 날개들은 소나무 위로 부는 미스트 아래 돌고 있었고 당나귀들은 포대를 잔뜩 싣고서 길을 따라 오르내렸어요. 언덕에서 일주일 내내 채찍 소리, 포목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방앗 같은 조수들이 이리야, 이리야 외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어요. 일요일이면 우리는 때를 지어서 방앗간에 가곤 했지요. 그럴 때면 방앗간 주인들은 사양 포도주를 사주곤 했어요. 방앗간 안주인들은 레이스 숄과 금식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어서 왕비들처럼 아름다웠지요. 나는 내 피리를 가져가곤 했고 사람들은 아주 깜깜해질 때까지 파랑돌춤을 추었어요. 그 방앗간들이 우리 지방의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나리도 이제 아시겠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파리에 사는 사람들이 증기재분소를 세울 생각을 했어요. 타라스콩의 도로에다 말이죠. 새로운 건 다 좋아 배는 법이죠. 사람들은 밀을 증기재분소에 보내기 시작했고 가난한 풍차 방앗간들은 일감이 떨어졌어요. 얼마 동안은 풍차 방앗간들도 싸워보려고 했으나 증기재분소가 더 힘이 셌어요. 풍차 방앗간들은 결국 하나씩 나가 떨어졌어요. 방앗간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했고 어린 당나귀들이 오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됐어요. 방앗간의 아름다운 안주인들은 금 십자가 목걸이를 팔았고 사양 포도주도 더 이상 없었어요. 파랑돌 춤도 더 이상 추지 않았고요. 미스트랄이 아무리 불어봤자 풍차 날개들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읍에서 그 볼품없는 풍차들을 허물자 사람들은 그 자리에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를 심었어요. 하지만 그런 몰락 가운데서도 한 풍차 방앗간만은 끈질기게 버티면서 증기재분소에 맞서 작은 언덕 위에서 용감히 돌고 있었어요. 바로 코르니으 영감의 방앗간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저녁 모임을 하고 있는 바로 이 방앗간이랍니다. 코르니으 영감은 60년 전부터 밀가루를 만들어 온 방앗간 노인이었어요. 증기재분소들이 세워지자 그는 미친 사람처럼 변했고 자기 처지에 몹시 화가 났지요. 그는 일주일 동안 온 마을을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는 증기재분소들이 프로방스 지방을 망치려 한다고 악을 썼어요. 거기로 가지 마시오. 그 날강도들이 빵을 만드는 데다가 증기를 이용한다니까. 증기는 악마의 발명품이라오. 하지만 나는 미스트랄과 트라몽탕을 이용한다오. 그 바람들은 좋으신 하느님의 숨결이지. 영감은 풍차 방앗간을 찬양하기 위해 숱한 미사여구를 늘어 놓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영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노인은 격분하여 자기 방앗간에 틀어박힌 채 야생 짐승처럼 혼자 살았어요. 그는 손녀인 비베트조차 가까이 두려 하지 않았어요. 비베트는 15살 소녀로 부모가 죽은 뒤로는 이 세상에 자기 할아버지밖에 없었어요. 그 불쌍한 아이는 자기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농가들을 돌아다니며 수확을 돕거나 누에를 치고 올리브를 따며 품을 팔았지요. 그래도 노인은 비베트를 무척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비베트를 보기 위해 땡볕에 40리나 걸어서 그녀가 일하고 있는 농가에 가기도 했지요. 노인은 비베트를 만날 때면 몇 시간 동안 그녀를 바라보며 내내 울기만 했어요. 사람들은 방앗간 노인이 비베트를 내보낸 건 인색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손녀를 이 농가 저 농가로 떠돌게 하여 목동들의 거친 행동과 고용살이의 온갖 비참함을 겪게 두는 것이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코르니으 영감처럼 명성이 높고 행색이 점잖던 사람이 보헤미안처럼 구멍난 모자를 쓰고 누더기가 된 차림에 맨발로 거리를 쏘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일요일마다 그가 예배 보러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볼 때면 우리 늙은이들은 그 영감 때문에 창피했지요.
코르니우도 그것을 너무나 잘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집사석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 영감은 언제나 교회당 구석진 곳, 성수방 가까이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앉았어요. 그런데 코르니의 영감의 생활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어요. 마을에서는 아무도 그에게 밀을 가져가지 않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풍차 날개가 여전히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마치 밀을 빻기라도 하듯. 저녁이면 그 방앗간 노인을 길에서 마주치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는 커다란 밀가루 부대들을 실은 당나귀를 밀고 있었어요. 저녁 잘 보내세요, 코르니우 영감님. 제 본업은 여전히 잘 되고 있나 보네요. 농민들이 이렇게 소리치면 영감은 그럼 일감이 끊이지 않아 라고 대꾸했지요. 사람들이 도대체 그 많은 일감이 어디서 오는 거냐고 그에게 물으면 그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고는 심각하게 대답했어요. 쉿, 이건 수출용이라네.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정보를 빼낼 수가 없었어요. 그의 방앗간에 얼굴을 들이미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어린 비베트마저도 거기 들어가지 못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날 때 보면 문이 언제나 닫혀 있었고 커다란 풍차 날개들은 여전히 돌고 있었어요. 늙은 당나귀는 평평한 땅의 풀을 뜯고 있었고 크고 야윈 고양이 한 마리가 창틀에서 햇볕을 쬐고 있다가 못된 표정으로 쳐다보곤 했어요. 그 모든 것이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아서 사람들은 숱하게 수군거렸지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코르니의 영감의 비밀에 대해 떠들었지만 전반적인 소문은 그 방앗간의 밀가루 부대보다 은하 부대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났지요. 그 전말은 다음과 같았어요. 나는 피리를 불어 젊은이들을 춤추게 하다가 어느 날 내 맞이 녀석인 어린 비베트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어찌됐든 코르니으라는 성은 우리 집안으로서는 영광이었고 비베트의 귀여운 아기가 내 집에서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게 되면 무척 즐거울 테니까요. 단 사랑에 빠진 그 애들이 함께 있을 기회를 자주 갖게 될 터이므로 나는 사고가 날까봐 두려워서 그 일을 당장 해결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비베트의 할아버지에게 몇 마디 건네려고 풍차 방앗간을 올라갔는데 그 마귀 영감 같으니라고. 그 영감이 내게 어떻게 대했는지 봤어야 하는데 그 영감은 문을 통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열쇠 구멍을 통해 내가 온 이유들을 그럭저럭 설명했어요. 내가 말하고 있는 동안 내 머리 위에는 그 망할 놈의 야윈 고양이가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지요. 노인은 내게 말을 끝낼 틈조차 주지 않고 나더러 집으로 돌아가서 필이나 불라고 아주 몰상식하게 소리쳤어요. 그리고 아들을 결혼시키는 게 정 급하다면 증기재분소에 가서 다른 아가씨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도 했지요. 그 못된 말들을 들으면서 내 피가 얼마나 거꾸로 솟았을지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나는 자제를 할 만큼 지혜로워서 그 미친 노인을 맷돌이나 갈게 놔두고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아이들에게 나의 실망을 알렸는데 그 어린 양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 애들은 제발 자기네 둘이서 풍차 방앗간으로 올라가 할아버지에게 말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나는 거절할 용기가 없었지요. 그렇게 해서 그 연인들은 풍차 방앗간으로 갔어요. 그 애들이 그 꼭대기에 갓 도착했을 때 마침 코르니의 영감은 외출을 하고 없었어요.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인네가 외출하면서 사다리를 밖에 놔두고 간 거예요. 아이들은 그 사다리로 창문을 통해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말 많은 풍차 방앗간 속에 뭐가 있는지 봐야겠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어요. 맷돌방이 비어 있다니? 포대 하나, 밀 한 톨 없었어요. 벽에도 거미줄에도 밀가루라고는 보이지 않았지요. 방앗간에서 으을에 풍기는 으깨진 밀에 그 뜨겁고 좋은 냄새조차 나지 않았어요. 풍차의 구동축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그 위에는 말라빠진 큰 고양이가 잠을 자고 있었지요. 아래쪽 방도 누추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형편없는 침대, 누더기 몇 벌, 계단 위에 빵 한 조각, 그리고 한 구석에는 돌 부스러기와 하얀 흙이 흘러나오는 구멍 뚫린 포대 서너 자루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코르니의 영감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자기 풍차 방앗간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그 풍차 방앗간에서 밀가루를 만들고 있다고 믿게 하기 위해 흙 부스러기들을 싣고서 저녁마다 온 길을 돌아다녔던 거랍니다. 불쌍한 풍차 방앗간, 불쌍한 코르니의 영감. 오래전 증기제 분소들이 그에게서 마지막 단골까지 빼앗아 갔어요. 풍차 날개들은 여전히 돌고 있었으나 맷돌은 헛돌고 있었던 거죠. 아이들은 눈물에 흠뻑 젖어 돌아와서는 자기들이 본 것을 내게 들려주었어요. 나는 비통한 심정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지요. 나는 단 1분도 지체하지 않고 이웃들에게 달려가서 그 일에 대해 간략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각자 집에 있는 모든 밀을 코르니의 영감의 풍차 방앗간에다 갖다 놓기로 합의했어요. 우리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각 행동으로 옮겼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길에 나섰고 우리는 밀을, 이번에는 진짜 밀을 실은 당나귀들의 행렬과 함께 그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풍차 방앗간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문 앞에는 코르니의 영감이 흙부대 위에 앉아서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울고 있었지요. 그는 자기가 없는 동안 누군가 집에 들어와 자신의 처량한 비밀을 알아냈다는 사실을 막 눈치챈 거예요. 가련한 내 신세,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풍차 방앗간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니. 코르니의 영감이 말했어요. 그러더니 마치 진짜 사람에게 하듯 자신의 풍차 방앗간을 온갖 이름으로 불러대고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흐느껴 울었어요. 바로 그 순간 당나귀들이 평평한 마당에 도착했고 우리는 방앗간 주인들의 호시절 때처럼 아주 큰 소리로 외쳐댔어요. 어이 방앗간! 어이 코르니의 영감님! 문 앞에 밀가루 부대들이 차곡차곡 쌓였고 훌륭한 갈색 밀알이 땅바닥에 흩어졌어요.
온 사방에. 코르니의 영감은 눈을 휘둥그레 떴어요. 주름진 손으로 밀을 쥐고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말했지요. 밀이잖아. 맙소사. 좋은 밀이야. 어디 좀 봅시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들에게 몸을 돌려 말했어요. 당신들이 나한테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그 증기 제분업자들은 모두 도둑놈들이거든. 우리는 그 영감을 개선 장군처럼 마을로 데려가려 했어요. 아니다. 우선 내 풍차 방앗간에 먹을 걸 주어야만 해. 생각해봐. 너무나 오랫동안 아무것도 입에 넣지 않았잖아. 그 불쌍한 노인이 밀포대에 배를 가르고 맷돌을 살피며 이리저리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눈물지었지요. 그러는 동안 밀알들은 으깨졌고 고운 밀가루가 천장에 흩날렸어요. 우리가 한 일도 인정해 주세요. 바로 그날부터 우리가 그 방앗간 노인에게 일감이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해주었다는 것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아침 코르니의 영감은 죽었고 우리의 마지막 풍차 날개들은 더 이상 돌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영원히. 코르니의 영감이 죽고 나서는 아무도 그 뒤를 잇지 않았으니까요. 뭐 어쩌겠어요. 신사 양반, 세상 모든 것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지요. 롱강의 거룻배나 구체제 고등법원이나 커다란 꽃무늬 새끼처럼 풍차 방앗간의 시대도 지나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니까요. 황금뇌를 가진 남자. 부인, 당신의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후회했습니다. 제 이야기들이 너무 상갓집 분위기였던 것 같아서 스스로를 원망했지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에게 뭔가 즐거운, 미치도록 즐거운 이야기를 선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왜 슬프겠어요? 파리의 안개로부터 말리나 떨어진 빛나는 언덕, 탬버림충과 사양 포도주의 고장에서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배가 하얀 새들의 오케스트라도 있고 박새들의 관악대도 있으며 아침이면 쿠렐리 하며 지저귀는 마도요도 있고 정오가 되면 울어대는 매미들 그리고 피리를 연주하는 목동들과 포도밭에서 깔깔대는 아름다운 구릿빛 피부의 아가씨들도 있는걸요. 슬픈 생각에 잠길 틈이 없는 곳이지요. 그러니 차라리 부인들에게 장밋빛 시나 연애 이야기가 한가득 담긴 바구니를 보내야 했을 겁니다. 에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파리에 너무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파리가 매일같이 쏟아내는 슬픔은 우리 집 소나무에게까지 와 닿는답니다. 심지어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불쌍한 샤를르 바르바라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 막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방앗간은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마도요와 매미들은 이제 안녕. 나는 전혀 즐겁지가 않네요. 부인께서는 오늘도 쓸쓸한 전설만 듣게 되실 겁니다. 원래 해드리기로 했던 익살스럽고 우아한 이야기 대신에요. 옛날에 황금뇌를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네, 부인, 완전히 황금으로 된 뇌 말입니다. 의사들은 그가 태어났을 때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머리가 무거웠고 정상을 벗어난 크기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났고 아름다운 올리브 묘목처럼 햇빛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큰 머리가 언제나 문제였습니다. 그가 자꾸만 가구에 머리를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 참 딱했습니다. 그는 자주 넘어졌지요. 어느 날 그는 층계 위에서 굴러 떨어져 대리석 계단에 이마를 찢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리에서는 금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요.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을 뿐이었고 작은 황금 조각 두세 개가 그의 금발머리 속에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제야 아들이 황금으로 된 뇌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비밀에 붙여졌지요. 불쌍한 그 아이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그 아이는 묻곤 했어요. 왜 동네 친구들과 뛰어놀도록 놔두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너를 훔쳐갈까봐 그래. 나의 아름다운 보물아. 어머니의 말에 아이는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와 혼자 놀았고 이 방 저 방을 무겁게 돌아다녔습니다. 그가 18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의 부모는 운명이 그에게 던져준 괴물 같은 선물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아들에게 지금까지 먹여주고 키워준 대가로 황금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황금을 떼어 주었어요. 어떻게 떼어 주었냐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해 내려오는 바가 없어요. 아무튼 그는 머릿속에서 호두만한 황금 조각을 떼어내더니 어머니의 무릎 위에 자랑스럽게 던졌어요. 그는 자기 머리에 든 재물에 완전히 넋을 잃었고 욕망으로 미쳐버렸습니다. 그는 막강한 힘에 취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 자신의 보물을 낭비하며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가 이어가던 생활 방식, 즉 호화롭고 헤프게 황금을 뿌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그의 뇌는 고갈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뇌는 바닥을 드러냈고 그의 눈과 뺨도 점점 패어갔습니다. 미친 듯이 방탕하게 보낸 어느 날 아침, 그 불행한 사람은 향연의 찌꺼기들과 창백해지는 불빛 가운데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탕한 삶 때문에 황금덩이에 패인 거대한 틈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제 멈춰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황금뇌를 가진 남자는 자기 힘으로 먹고 살기 위해 홀로 떠났습니다. 그는 수전노처럼 의심과 두려움을 가득 안고 유혹들을 피하면서 더 이상 만지고 싶지도 않은 그 불운한 불을 잊어버리려 노력했지요. 불행히도 한 친구가 고독한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 친구는 그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불쌍한 사람은 머리가 끔찍하게 아파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미친 듯 몸을 일으켰고
달빛 속에서 외투 안에 뭔가를 감추고 도망치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또 뇌를 조금 빼앗긴 것입니다. 얼마 뒤 황금내의 남자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정말 끝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온 영혼을 바쳐서 귀여운 금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도 남자를 좋아했지만 그보다는 장화에 달려 찰싹거리는 방울술, 하얀 깃털들, 예쁜 금갈색 유리 조각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새 같고 또 어찌 보면 인형 같은 그 귀여운 여인의 두 손에서 금화들이 사라지는 것은 그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녀는 온갖 변덕을 부렸지만 그는 싫다는 말을 결코 할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괴롭게 할까봐 두려워서 자기 재산의 서글픈 비밀을 끝까지 숨겼습니다. 우리 부자인 거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 불쌍한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오, 그럼 부자지. 그러고는 자신의 뇌를 갉아먹는 그 작은 파랑새를 향해 순진무구한 사랑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수전노가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귀여운 여인은 깡충깡충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큰 부자인 내 남편이요. 아주 비싼 것을 사주세요. 그러면 그는 그녀에게 아주 비싼 뭔가를 사주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 귀여운 여인이 죽고 말았습니다. 왜 죽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새처럼. 황금은 거의 바닥이 났지만 호라비가 된 황금내의 남자는 남은 황금으로 소중한 고인에게 아름다운 장례식을 치러 주었습니다. 요란하게 울리는 종들, 온통 검정색으로 뒤덮인 육중한 장례 마차들, 깃털 장식이 달린 말들, 검은 벨벳천에 달린 눈물 모양의 은장식들. 제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해도 그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에게 이제 황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는 교회, 짐꾼들, 에델바이스 꽃을 파는 여인들에게 황금을 나눠 주었고 그 어디서나 흥정하지 않고 황금을 건넸습니다. 그래서 그가 묘지를 나설 때쯤 그 놀라운 내에 남은 것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황금 조각 몇 개만이 내의 내벽에 겨우 붙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거리를 쏘다니며 정신 나간 표정으로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잡화점들이 불을 켜는 저녁이 되자 넓은 진열창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진열창 안에는 뒤죽박죽 쌓여있는 온갖 청과 장신구들이 조명을 받아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조털로 가장자리를 두른 파란색 비단장화 한 켤레를 바라보며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 장화를 보면 무척 좋아할 사람을 알고 있지.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귀여운 여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벌써 잊어버린 그는 장화를 사러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서 주인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서 있는 남자를 보고는 무서워서 뛰쳐나와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계산대로 다가온 그가
얼빠진 표정으로 고통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백조털로 가장자리가 장식된 파란색 장화를 한 손에 쥐고 온통 피투성이인 다른 손으로는 손톱 끝으로 긁어낸 황금 부스러기들을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게 바로 황금뇌를 가진 남자의 전설입니다. 마치 환상 동화 같지만 이 전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이랍니다. 세상 곳곳에는 자기네로 먹고 살도록 내몰려서 삶의 아주 사소한 것들을 아름답고 귀한 황금으로, 즉 자신의 골수와 회백질로 지불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날마다 고통을 주지요. 그들이 괴로움에 지칠 때면 더욱. 아를르의 여인. 내 풍차 방앗간에서 마을로 내려가다 보면 팽나무들이 심긴 큰 마당 깊숙한 곳에 길 가까이 지어진 농가가 하나 있었다. 기와는 붉은색이고 넓은 집 정면은 갈색에 불규칙하게 구멍이 뚫려 있으며 꼭대기에는 헛간의 풍향계가 달려 있고 맷돌을 들어올리는 도르래와 거기서 삐져나온 갈색 건초 다발이 있는 그런 집. 그야말로 전형적인 프로방스 가정집이었다. 그 집이 왜 나를 사로잡았을까? 닫힌 대문이 왜 내 마음을 쥐어짰을까?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 집은 나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 주변은 너무도 고요했다. 그리로 지나갈 때면 개들도 짖지 않았고 뿔닭들은 소리도 지르지 않고 도망쳤다. 집 안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심지어 노새의 방울 소리조차도 나지 않았다. 창문에 드리워진 하얀 커튼과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가 없었더라면 누구라도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믿었을 것이다. 어제 정오를 알리는 종이 울릴 때 나는 마을에서 돌아오는 중이었다. 나는 태양을 피하기 위해 팽나무 그늘 아래로 이어진 농가의 담을 따라 걸었다. 농가 앞 도로에서 하인들은 말없이 술에 건초를 싣고 있었다. 대문은 열려 있었다. 나는 지나가면서 힐끗 눈길을 던졌다. 마당 깊숙한 곳에서 키 큰 백발의 노인이 넓은 돌탁자에 팔꿈치를 괜 채 얼굴을 두 손에 파묻고 있었다. 그 노인은 남루한 짧은 윗옷과 바지를 입고 있었다. 나는 멈춰 섰다. 하인들 중 한 명이 내게 아주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쉿, 주인이에요. 아들이 불행하게 죽은 뒤로 늘 저러고 있어요. 그 순간 한 여인과 어린 사내아이가 상복 차림으로 커다란 금박 기도서를 들고 우리 곁을 지나 농가로 들어갔다. 아까 그 하인이 덧붙였다. 여주인과 막내가 미사를 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아이가 자살한 뒤로 저들은 매일 미사를 드리러 가죠. 아, 날이 얼마나 침통한 일인지. 아이 아버지는 아직도 상복을 입고 있어요. 도무지 상복을 벗으려 하지 않아요.
이리야, 이리야. 수레가 출발하려고 요동쳤다. 나는 더 알고 싶어서 그 집 마차꾼에게 옆에 올라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하여 바로 그 위 건초더미 속에서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부 듣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얀이었다. 나이는 20살의 여자애처럼 얌전하면서도 튼튼하고 밝은 얼굴을 한 훌륭한 농부였다. 야는 아주 잘생겨서 여인들이 관심 있는 눈길로 쳐다보곤 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여인밖에 없었다. 아를르의 경기장에서 만났던 온몸을 벨벳과 레이스로 치장한 젊은 여인이었다. 농가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관계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교태나 부리고 다니는 여자로 통했고 그녀의 부모는 이고장 출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인을 얻고자 했다. 그는 그녀를 갖지 못하면 죽어버릴 테야 라고 말하곤 했다.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수학이 끝나면 그들을 결혼시키기로 결정했다. 마침내 어느 일요일 저녁에 농가 마당에서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것은 거의 결혼잔치나 마찬가지였다. 약혼녀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녀를 축하하며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한 남자가 문에 나타나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에스테브 영감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청했다. 그 남자는 오로지 에스테브 영감에게만 말해야 한다고 했다. 에스테브 영감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가로 갔다. 영감님은 자제분을 방탕한 여자에게 장가보내려 하고 계십니다. 그 여자는 2년 동안 저의 정부였어요.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편지들이 있어요. 그 여자의 부모도 다 알고 있었고 그 여자를 제게 주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런데 영감님의 아들이 그 여자와 사귀려 한 뒤로는 그 부모도 그 미녀도 저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았어요. 저와 그렇게 지내던 그녀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소. 들어와서 사양 포도주 한잔 하시구려. 에스테브 영감은 편지들을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갈증보다 슬픔이 더 큽니다. 그 남자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가버렸다. 야네 아버지는 아무 동요 없이 안으로 들어가서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식사를 즐겁게 마쳤다. 그날 저녁 에스테브 영감과 아들은 함께 밭으로 나갔다. 그들은 밖에서 오래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는 아직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저 애를 안아주구려. 불행할 테니까. 가장은 아들을 데려오며 아내에게 말했다. 야는 그 아를르 여자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다. 다른 남자 품에 안겼던 여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에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단,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죽을 지경이 되었다. 불쌍한 녀석 같으니라고. 때때로 그는 하루 종일 구석에 처박혀 움직이지 않곤 했다. 또 어떤 날에는 미친 듯이 바디를 하며 혼자서 열흘치의 일을 해치우기도 했다. 저녁이 되면 아를르로 가는 길에서 석양빛을 받으며
그 도시의 호리호리한 종탑들이 보일 때까지 걷기도 하였다. 그 이상 멀리 가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렇게 늘 슬프고 외로운 그를 보면서 농가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은 불행한 일이 생길까 두려웠다. 한 번은 식사 중에 그의 어머니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 들어보렴. 얀, 내가 그렇게 그녀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녀를 너한테 데려다 줄게. 아버지는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야는 아니라고 하고는 나가버렸다. 그날부터 야는 생활 방식을 바꿔서 언제나 즐거운 척 가장했다.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는 무도회와 술집에도 가고 가축에 낙인을 찍는 축제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퐁비에이의 수호성인 축일 때에는 파랑돌춤 행렬을 이끌기도 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아이는 이제 다 낳았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만은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아들을 그 어느 때보다 유심히 지켜보았다. 야는 양잠실과 아주 가까운 방에서 동생과 함께 잤고 불쌍한 어머니는 아이들 방 곁에다 자신의 침대를 갖다 놓았다. 누에들이 밤에 자기를 필요로 할 수 있다면서. 지주들의 수호성인 성 엘루아 축일이 왔다. 농가에는 즐거움이 넘쳐 흘렀다. 샤토네프 포도주가 모두에게 제공되었고 식전 포도주는 비 오듯 넘쳤다. 마당에서는 폭죽이 터지고 불꽃놀이가 열렸으며 팽나무에는 색색의 초롱이 가득 걸려 있었다. 성 엘루아 만세! 모두들 죽도록 파랑돌춤을 추었다. 그 바람에 얀의 동생은 새 셔츠를 태워 먹었다. 얀도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가 어머니에게 춤을 청하자 그 불쌍한 여인은 행복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자정이 되자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다들 잠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얀은 자지 않았다. 나중에 얀의 동생은 그가 밤새도록 흐느껴 울었다고 전했다. 아, 얀이 아주 괴로워하며 지냈다고 나는 말하련다. 다음날 새벽 어머니는 누군가 방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얀, 너니? 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계단에 가 있었다. 어머니가 서둘러 일어났다. 얀, 너 어디 가니? 얀은 지붕 밑 곡간으로 올라갔다. 아들아, 제발! 얀은 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다. 얀, 우리 아가, 대답하렴. 너 뭘 하려는 거니? 어머니는 떨리는 노쇠한 손으로 더듬거리며 걸쇠를 찾았다. 창문 하나가 열리더니 마당의 포석 위로 사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뿐이었다. 떨어지기 전 그 불쌍한 아이는 중얼거렸다. 그녀를 너무 사랑해. 난 이제 가버릴래. 아, 너무나 참담하다. 경멸로도 사랑을 죽일 수 없다니 어쨌든 좀 심한 일이다. 그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밤새 누가 그토록 울부짖었는지 궁금해했다. 에스테브 영감네 농가 쪽에서 말이다. 그것은 그 집 마당에서 이슬과 피로 덮인 돌판 앞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탄식하는 소리였다. 별, 프로방스 지방의 어느 양치기 이야기. 리브롱에서 가축들을 지키던 시절 나는 몇 주 동안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구경도 못한 채 목초지에서 나의 개, 라브리와 양떼를 데리고 홀로 지내곤 했다. 가끔씩 몽드리르 산에 은둔자가 약초를 찾기 위해 지나가거나 산악지대 석탄 상인의 시커먼 얼굴이 보이기는 했다. 그러나 그들은 순진했고 늘 고독하게 지낸 나머지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며 산 아래 마을이나 도시에서 무슨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보름마다 우리 농가의 노새가 보름치 식량을 가져오느라 방울소리를 내며 올라올 때면, 그리고 우리 농가 꼬마 녀석의 명랑한 얼굴이나 연로한 노라드 아주머니의 젓갈색 두건이 서서히 나타나는 게 보일 때면 정말로 행복했다. 나는 그들에게 산 아래에 있는 고장의 소식들을 전해달라고 했다. 세례, 결혼 등등. 내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은 주인 부부의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관한 소식이었다. 백리안에서 가장 예쁜 우리 스테파네트 아가씨 말이다. 너무 관심 있는 티를 내지 않으면서도 나는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축제나 저녁 모임에 자주 가는지, 그녀의 환심을 사려는 청년들이 여전히 드나드는지를 묻곤 했다. 나처럼 가난한 산속의 양치기에게 그런 일들이 무슨 소용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련다. 그때 나는 20살이었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그동안 내가 만난 여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말이다. 내가 보름치 식량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일요일, 식량이 아주 늦게 도착하는 일이 생겼다. 오전에는 대미사 때문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오쯤 되자 폭풍이 격렬하게 몰아쳤다. 그래서 나는 길이 엉망이 되어 노새가 길을 나서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3시간 동안 하늘이 깨끗이 씻기더니 물과 햇살에 반짝이는 산이 마침내 드러났다. 나뭇잎 위로 빗물이 방울져 떨어지는 소리, 불어난 시냇물이 넘치는 소리, 그 소리 사이로 노새의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부활절에 들을 수 있는 교회의 큰 종소리만큼이나 명랑하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그런데 노새를 이끌고 온 사람은 농가의 꼬마 녀석도 아니고 연로한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다. 그 사람은 누군지 맞춰보라. 글쎄, 우리 스테파네트 아가씨였다. 아가씨는 버들가지 광주리 사이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아가씨의 얼굴은 차가운 산 공기 때문에 붉게 물들어 있었다. 꼬마 녀석은 몸이 아프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자식들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노새에서 내리면서 그 모든 소식을 내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자기가 늦게 도착한 것은 길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했다. 하지만 꽃무늬 리본이며 번쩍거리는 치마와 레이스로 잘
차려입은 모습을 보니 숲을 속에서 길을 헤맸다기보다는 어느 무도회에서 꾸물거리다 온 것처럼 보였다. 오, 귀여운 아가씨. 아무리 아가씨를 바라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그렇게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었다. 겨울에 가축대를 몰고 평원으로 내려가 주인 댁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면 그녀가 부엌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언제나 잘 차려입고는 하인들에게는 거의 말을 걸지 않은 채 도도하게. 그런데 바로 내 앞에 그녀가 있다니. 오로지 나만을 위해. 내가 정신을 못 차릴만 하지 않은가? 스테파네타 아가씨는 광주리에서 식량을 꺼내며 자기 주변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아가씨는 더러워 절치기 쉬운 아름다운 주일용 치마를 조금 걷어 올리더니 울타리를 넘어와서 내가 잠을 자는 자리, 양가죽을 덮은 밀짚구유, 벽에 걸린 내 망토와 지팡이, 돌총을 구경했다. 스테파네타 아가씨는 그 모든 것들을 재미있어 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구나. 불쌍한 양치기야. 늘 혼자 있으니 얼마나 심심할까. 무엇을 하며 지내니? 무슨 생각을 하니? 나는 당신이요 주인 아가씨 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렇게 말한다 해도 거짓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아가씨는 그런 나를 눈치챘는지 일부러 짓궂은 농담을 던지며 즐거워했다. 양치기야, 내 애인이 가끔씩 너를 보러 올라오니? 물론 황금연무소 아니면 산꼭대기에서만 달리는 에스테를 요정일 거야. 그렇게 말할 때 스테파네타 아가씨는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예쁘게 웃었다. 유령처럼 얼른 떠나버리려고 서두르는 모습 때문에 바로 아가씨가 에스테르 요정처럼 보였다. 안녕, 양치기야. 안녕히 가세요, 주인 아가씨. 그녀는 빈 광주리들을 가지고 출발했다. 그녀가 비탈진 오솔길에 사라졌을 때 노새의 발고발에서 굴러다니던 조약돌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 가슴 위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 소리를 아주 오랫동안 들었다. 그러고는 날이 저물 때까지 마치 조는 사람처럼 그대로 있었다. 내 꿈이 달아나 버릴까봐 두려워서 차마 움직이지도 못한 채 저녁 무렵 깊은 계곡들이 파란빛을 띠기 시작하고 양들이 목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음매하면서 서로 몸을 밀착시킬 때 내리막길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우리 아가씨가 나타났다. 조금 전처럼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추위와 무서움과 축축함 때문에 떨고 있었다. 소나기로 불어난 소르그강을 건너려다 물에 빠질 뻔한 모양이었다. 끔찍한 일은 한밤중이 된 이상 농가로 돌아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 아가씨 혼자서는 결코 지름길을 찾지 못할 것이며 나는 양떼를 떠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가씨는 산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이 괴로워했다. 특히 가족들의 염려 때문이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아가씨를 안심시켰다. 7월은 밤이 짧아요, 아가씨.
나쁜 순간을 잠깐만 보내면 돼요. 나는 얼른 불을 크게 피워서 아가씨가 발과 소르그 강물에 완전히 젖은 원피스를 말리게 했다. 그러고 나서 우유와 크림치즈를 아가씨 앞에 갖다 놓았다. 그러나 그 불쌍한 소녀는 몸을 덮일 생각도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보니 나도 울고 싶어졌다. 그러는 동안 깜깜한 밤이 되었다. 산 꼭대기에는 지는 해의 뿌연 빛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아가씨가 목장 안으로 들어가서 쉬기를 바랐다. 나는 신선한 지푸라기 위에 훌륭한 새 가죽을 깔고서 아가씨에게 잘 주무시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서 문 앞에 앉았다. 내 피를 타오르게 하는 사랑의 불길에도 불구하고 나쁜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신이 나의 증인이다. 양떼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가씨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세상 어느 양보다도 소중하고 순결한 스테파네타 아가씨가 내 보호를 받으며 쉬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했다. 밤하늘이 그토록 심오하고 별들이 그토록 반짝여 보인 적은 처음이었다. 갑자기 목장의 격자 울타리가 열리더니 아름다운 스테파네타 아가씨가 나타났다. 아가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다. 가축들이 움직이다가 지푸라기 소리를 내거나 꿈을 꾸다가 음메 울어댔기 때문이다. 아가씨는 불 가까이 오고 싶어 했다. 나는 아가씨 어깨에 내 양가죽을 얹어 주었다. 나는 불꽃을 살렸고 우리는 서로 가까이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있었다. 별이 총총한 야외에서 밤을 보낸 적이 있다면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신비로운 세계가 고독과 침묵 속에서 깨어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샘물은 훨씬 더 맑은 소리로 노래하고 연못들은 작은 불꽃을 피운다. 산의 모든 정령들이 자유로이 오고 가며 공기 중에는 미세한 소리들이 가볍게 스치곤 한다. 마치 나뭇가지와 풀이 자라는 소리처럼. 낮이 살아있는 존재들의 세상이라면 밤은 사물들의 세상이다.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두려워진다. 그래서 우리 아가씨도 부들부들 떨더니 조그만 소리가 나도 내게 꼭 달라붙었다. 한 번은 길고도 쓸쓸한 외침 소리가 저 아래에 있는 반짝이는 연못에서 들려오더니 물결처럼 일렁이며 우리 쪽으로 올라왔다. 그 순간 아름다운 별똥별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 같은 방향으로 미끄러져 갔다. 우리가 방금 들은 그 탄식 소리가 별똥별과 함께 빛을 싣고 가는 것만 같았다. 저게 뭐야? 스테파네타 아가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낙원으로 들어가는 영혼이에요, 아가씨.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나는 십자성호를 걷다. 스테파네트 아가씨도 성호를 긋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너희 양치기들은 마법사라던데 정말이니? 그렇지 않아요, 아가씨.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별들과 더 가까이 지내니까
별들에서 일어나는 일을 산하에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긴 하죠. 아가씨는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손으로 턱을 괴고 하늘의 목동처럼 양가죽을 두르고서 말이다. 별들이 참 많기도 하다.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없는데. 저 별들의 이름을 아니, 양치기야? 그럼요, 아가씨. 자, 보세요.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별들은 성 야곱의 길, 은하수랍니다. 프랑스에서 곧장 스페인까지 걸쳐 있죠. 용감한 샤르마뇨가 사라센족에 맞서 싸울 때 그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 갈리시아의 성 야곱이 저 별자리를 그려주었죠. 더 멀리에는 영혼들의 수레 큰 곰자리가 4개의 번쩍이는 바퀴들과 함께 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별 3개는 3마리 짐승이고요. 3번째 별과 마주하고 있는 아주 작은 별은 짐수레꾼이랍니다. 떨어지고 있는 저 별똥별 주위가 보이시나요? 선하신 하느님이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 영혼들이랍니다. 좀 더 아래에는 갈퀴 또는 사망성 오리온 자리라 불리는 별자리가 있어요. 우리 같은 양치기들에게 시계로 이용되죠. 저 별들을 보아하니 이제 자정이 지난 것 같네요. 남쪽으로 천체의 햇불인 밀라노의 요한, 시리우스가 반짝이고 있어요. 저 별에 대해 양치기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어느 날 밀라노의 요한이 사망성 북두칠성과 함께 친구들의 별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초대되었답니다. 북두칠성은 일찍 출발해서 위쪽 길로 갔다고 해요. 저기 보세요. 저 위, 하늘의 맨 끝에 있는 별을 보세요. 사망성은 더 아래쪽으로 가로질러 가서 그 별을 따라잡았죠. 게으른 밀라노의 요한은 너무 늦게까지 잠을 자서 뒤처져 있었어요. 그래서 노바할데바라며 그들을 멈추게 하려고 자기 지팡이를 던졌어요. 바로 그 때문에 사망성은 시리우스의 지팡이라고도 불리죠. 하지만 아가씨, 모든 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은 우리 별, 양치기의 별이랍니다. 양떼를 내보내는 새벽과 양떼를 데리고 돌아오는 저녁에 우리를 비춰주는 별이죠. 우리는 그 별을 아직도 마글론이라고 불러요. 프로방스의 피에르, 토성을 뒤쫓아 다니고 7년마다 그와 결혼하는 아름다운 마글론 말이에요. 어쩜 양치기야, 별들의 결혼식이라는 것도 있니? 그럼요, 아가씨. 그러고 나서 내가 그 결혼식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려는데 서늘하고 여린 뭔가가 내 어깨를 가볍게 누르는 느낌이 났다. 바로 졸음으로 무거워진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머리였다. 예쁘게 구겨진 레이스 리본과 구불거리는 머리카락을 하고 내게 기대었다. 그녀는 움직임이 없이 계속 그렇게 있었다. 동이 터서 하늘의 별들이 창백해지다가 사라질 때까지. 나는 잠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존재의 깊숙한 곳에서 약간의 혼란이 일어났지만 오로지 아름다운 생각만 떠오르게 한 그 청명한 밤이 나를 성스럽게 보호해주고 있었다. 우리 주위에서는 별들이 수많은 양떼처럼 조용하고 유순하게 계속 행진하고 있었다. 나는 그 별들 중에서 가장 섬세하고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 어깨에 내려앉아 잠들었다고 생각했다.